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치와 도덕,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정치의 속성에는 도덕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정치는 또 비도덕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 근대 정치 사상을 이제 탄생시킨 이제 정치를 어떤 정치 과학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1513년, 1533년 이렇게 두 개의 연도가 나와 있는데 1513년은 저술연도고요. 32년이 정식으로 출판된 연도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탄생 500주년 뭘로 기념해야 되느냐 13년으로 기념을 했는데요. 2013년에 이거 이제 워낙 책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필사본 형태로 많이 이제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1532년에 출판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 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가능합니다. 보통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아마 사람 숫자만큼 많을 겁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리더십도 있지만 팔로워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와 팔로워의 어떤 관계가 관건인데 그래도 어렵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은 대단히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나 아베의 리더십은 실패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필요한 배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는데요. 그 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에게 지금 great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전혀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막말을 거짓 뉴스 거짓 정보를 흘려서 미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죽음을 죽게 되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신속한 조치와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애정이죠. 공감 능력 그리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특히 군주의 리더십, 특히 앞에 붙인다면 신생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를 좀 풀어 가볼 텐데, 여러분 이제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가 뭐냐 그러면 사실 마키아벨리는 상당히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이제 권력 지상주의자 이런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강한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공존이라고 해야 하겠죠. 사실 16세기가 그렇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러한 유토피아니즘도 들어있고 또
어떤 그 정치적 현실주의도 들어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대체 어떤 입장이 진짜 마키아벨리냐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저기 이탈리아 요즘에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참 이탈리아도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 이탈리아 그 공산당을 그 창당한 그런 정치가가 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 교재에서 보셨는데요. 이 그람시의 이제 옥중 그 수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현대의 군주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마키아벨리도 이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피렌체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의 그 어떤 정당 정치가였던 이 그람시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람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무엇이겠느냐? 현대의 군주죠. 네, 현대의 군주. 이 사람 뭘로 얘기하냐 그러면 정치, 정당이 군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정치 정당이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그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요? 공산당이죠. 네. 그 파시즘에 저항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옥중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아주 비운의 정치가이지만 거기에서 썼던 이 책을 통해서 그람시가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현대적 해석, 그 현대에서의 군주는 정치 정당이고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공산당이다라고 하는 무솔리니에 대한 그 저항 때문에 이런 이제 고초를 겪었죠. 그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고 우리는 이제 이 강정인 문지영 선생님의 이 군주론 이 책을 좀 뭐 다른 번역본들도 있습니다만 좀 이 책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키아벨리즘의 진수가 뭐냐? 여러분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그 학계에서 그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즘하고 일반 대중들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보통 마키아벨리즘 그럼 뭡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권모술수의 그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미 학계에서는 그런 논의는 안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사실 상식이 몰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과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오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교정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괴롭지만 즐거운 작업이죠. 왜? 더 나은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마키아벨리즘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특정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탈리아 현실은 어땠냐 그러면 이 당시 16세기는 지금 이제 절대 왕정으로 가는 시기거든요. 이탈리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5개의 도시국가로 4분 5절 돼 있는 상태예요. 이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던 마키아벨리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빨리 그 절대 군주가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되겠구나. 뭐 북부에서는 뭐 밀라노 공국하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국 관련돼서도 이제 군주론하고 그 로마사 농고라고 있는데 마키아벨리 또 다른 저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쪽에서는 이제 군주제를, 또 한쪽에서는 공화제를, 도대체 이 마키아벨리 진짜 입장은 뭐냐, 또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 지금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때에는 일단 이 방법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로마의 어떤 그 화려했던 그런 공화정을, 그런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로마사 농구에서는 이제 공화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부에는 이제 교황청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금서몬룩에도 들어갔던 군주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교황청, 그 다음에 중부에 또 피렌체 출신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이 있었는데 사실 이 교황청이 이탈리아의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왜?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목하는 것이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교황청은 불편했겠죠. 금서 목록에도 들어갔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마키아벨리가 교황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황청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가 이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 이탈리아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열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실직 상태에서 이 군주론을 저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렌초 대 메디치 가문에다가 당신 가문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26장에서 마지막 장이죠. 26장 그렇죠. 26장 마지막 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군주론에는 군주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신생 군주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을 제시했고, 근데 또 마지막 26장에서는 메디치 가문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현실주의적이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마키아벨리즘은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즘은 결국 이 좋은 군주는 그 나쁜 방법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밑에 나오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결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이탈리아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비도덕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늘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권무술수로 일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쟁취하고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생군주에게는. 왜냐면 여러분, 그 신생군주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15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을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경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밑에서 이런 얘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당위의 세계고, 종교, 도덕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보겠죠.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 현실이에요, 현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걸 보는 거죠. 예. What is라고 하는 본질이 아니라 what appears, 현상, 예. 현상을 보자는 거예요. 예. 명확한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현실주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서인 선생님도 요 책에서 요 책에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키케로하고 얘기를 할 텐데 정치적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키케로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수단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냐 그러면 결과가 즉 목적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좋은 목적은 나쁜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거. 이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 사상가입니다. 이 여른 사람이라서 고중세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보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교함, 이게 이제 군주론 18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키케로의 오탄데 의무론하고 같이 나오는데 키케로는 이제 의무론에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나 갖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힘과 기만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키케로는 이러한 도덕론을 이렇게 펴는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는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군주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런 짐승의 힘과 기만 능력, 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밑에도 비르투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버처라고 하는 보통 덕으로 번역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양대 서사시가 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죠. 그 양대 서사시에서 얘기하는 버처, 아레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레테가 이제 라틴어로 비르투스로 온 거거든요. 그 양대 서사시에 나오는 아레테는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아레테하고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부터의 아레테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됨됨이, 덕입니다. 덕. 동양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양대 서사시에서 아레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쟁 능력이라고 할까요? 뛰어난 전쟁 능력이에요. 전사들의 탁월함은 용맹하게 잘 싸우는 거죠. 전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FC 이제 경기를 보면 거기 도덕이 있습니까? 때렸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서의 아레테는 뛰어남은 결국 이제 싸움 능력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게 이 비르투는 무슨 아레테냐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됨됨이가 아니에요. 그게 전사의 능력인 겁니다. 용맹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전사의 용맹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이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동시에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교함, 반인반수. 여러분 아킬레우스도 케이론, 반인반수에게 배웁니다. 어쩌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전에 고전기 이전에 알카이키라고 하는데 상고기, 그리스의 상고기의
그 아레테를, 그러한 비르투스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지금 선혁 선생님의 이 책에, 이 논문에서 지금 여기 키케로 공화주의 여기에서도 이제 책에 나오는데, 키케로가 어떤 고중세, 그러니까 고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하고 지금 마키아벨리의 이제 근대 정치학하고 그 사이에 과도기에 있었던 인물이 키케로인데, 그 이 키케로가 사실상 이 가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키케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권리 문제와 이익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게서는 이익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이 마키아벨리에게는 그 이익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사실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케로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하고 다른 점은 이익의 그 관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유사한 점은 이제 권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키아벨리한테는 보면은 마키아벨리는 이제 그 이익에 기반한 어떤 이 정치 철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케로의 그런 어떤 그 교량적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이점과 뭐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하여튼 키케로의 어떤 도덕론하고 지금 그 마키아벨리가 주장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정치와 도덕의 관계, 딱 확연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6번으로 가보면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 정치학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리와 정치가 같이 연결이 되느냐 그러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자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권에서도 정치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윤리 공동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스 푸블리카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권력 조직으로서의 국가입니다. 여기 이제 정치공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독자성을 갖는 것, 독자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덕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이제 국가가 아니다. 이게 이제 그 고대의 어떤 그 정치 이념과 근대 정치 이념의 큰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대 정치 철학이라는 건 이념 중심이라면, 이건 실제, 현실, 사물의 실제적 진실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면, 여러분 5번에 이제 이 포르투나라고 하는 운명이죠. 운명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포르투나와 이제 비르투, 전사의 용맹 이렇게 있는데, 그 이 운명에 대한 이거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논문들이 이제 포르투나와 비르투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이대 정외과의 이제 그 김경희 선생님이 그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많은 그 논문들을 쓰셨는데, 뭐 항상 등장하는 게 이 포르투나와 비르투에 대한 이 관계. 여기 운명은 그 마키아벨리가 이 운명은 여신이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제 아까 이 페미니즘이 없어요. 뭐 그리고 프로이트도 그 페미니즘의 그 세례를 받질 못해가지고 남자의 외도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자하고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감안하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예. 뭐 남자라서 여자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들은 사회문화적인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저기 마키아벨리도 이제 운명의 여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비유를 드는데 이 여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덕스럽고 가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잡아버려라 뭐 이렇게 좀 너무 제가 이게 이게 그 운명의 신은 여신이고 만약 당신이 그 여자를 소나기에 넣고자 한다면 그녀를 거칠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녀는 계산적인 사람보다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명백하다. 운명의 여신이므로 그녀는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젊은 사람들이 덜 신중하고 더욱 공격적이고 더욱 대담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면 좀 불편한데요. 읽기가 좀 감안해서 뭐 거의 이렇게 성적 정복의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죠. 뭐 여신이니까 뭐 여자를 소나기에 넣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알아서 들어야죠. 저희가 이제 지금 21세기 버전으로 하여튼 운명의 이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운명은 위험한 강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넘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비르트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7번에도 있지만 이 체사레 보르지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이 군주론의 모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보면은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부친이 단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 단명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리고 몸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운명이죠. 이게 운명은 정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한 번 그냥 위험한 강물처럼 그냥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간다라고 하는 거. 뭘 준비해야 되겠냐? 비르트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떤 백성들의 지지, 평상시에요. 그리고 어떤 국민군, 민병대의 조직,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 좋은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 운명을 좀 이렇게 자유 의지를 통해서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본인은 한 절반은 있다라고 본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죠. 열어두는 거죠. 이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아포리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재산의 상실을 아버지의 죽음보다 잊지 못한다. 더 빨리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재산의 상실보다 일찍 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위선을 그대로 폭로해버리는
자기 재산의 상실은 잊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군주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제가 7번에서 이 쳇사레의 이제 교훈이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게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백성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조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쳇사레가 결정적 실수를 하나 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오늘 강의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일찍 단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 가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해를 끼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이제 잊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대로 제가 한번 좀 7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평상시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적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적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쉽습니까 그게? 그런데 누구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으로 됐다 그러면 서로 그냥 명확하니까. 근데 서운하게 한 거는 모르면,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은혜를 베풀므로써 과거의 피해를 잊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이 쳇사레가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라라고 마키아벨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도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쳇사레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결국 그 군주론의 모델이었지만,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비열하고 냉혹한 그런 곤모술수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는 필요하다면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런 사안을 두고 민족주의자의 열망으로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냥 군주론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정치는 도덕에 입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키케로의 입장하고 아주 확연하게 대별되는, 진짜 근대 정치 사상가로서의 이 마키아벨리의 어떤 정치는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사이언스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두 가지는 고민스러운 것이죠. 항상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시면 또 아주 얻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